네,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의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당선되면서 앞으로 비주류계 탈당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모시고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7표 차로 당선이 됐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정국의 어떤 멍석을 사실은 이게 비박계에다 깔아줬는데 비박계가 제대로 춤을 못 췄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비박계가 이 원내 대표 경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원래 이제 이 지금 비박과 친박 간의 어떤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사실 이 분당 사태를 사실 뭐 불보듯 뻔하니까 아마 막후에서 이 주호영 의원, 소위 말하는 비박계의 주호영, 그 다음에 친박의 이명수 의원 두 구도로 해서 이 경선하지 말고 추대하는 식으로 하자라고 아마 친박 비박이 나름대로 그 합의를 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비박계 나경원 의원이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친박 비박계로 이 대결 구도로 갔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박계에서는 그 주호영 의원과 이명수 의원 그 구도를 그 양자 구도보다는 오히려 추천 형식으로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그 김무성 전 대표도 움직임이라든가 또 비박계의 그 즉시 탈당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은 한번 숨을 고르고 가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이 갑자기 그거를 깬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비박계가 단일 대우를 못 갖춘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박계가 누군가가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나. 결국 이것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김무성 대표는 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이 생겨버리고 또 당연히 저는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박과 친박 간의 갈등이 이제 얼마만큼 탈당하느냐, 몇 사람이 탈당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이제는 그 분당 사태는 불보듯이 뻔하다. 그거는 결국은 뭐냐, 비박계가 결국은 자초한 일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비박계가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 친박계는 더 똘똘 뭉치면서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탄핵에 찬성했던 표하고 반대했던 표가 있는데 이번에 원내대표에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표만큼도 안 나왔어요. 비박계의 표가.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 지지가.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지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친박계의 그 응집력 그리고 친박계의 조직력이 결국은 이긴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는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걸 떠나서 이 새누리당은 완전히 도로 친박당이 됐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그 새누리당은 이 박근혜 정권의 여러 국기 문란 그리고 국정농단 이런 것들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집권당으로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행동들을 못 막은 책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묵인 방주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한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나왔고 당이 새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물론 비박계 중심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결국 탄핵에서도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은 표가 친박 표가 그래도 이쪽 탄핵에 찬성을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역시 중립표가 친박의 조직력에 의해서 그쪽으로 갔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분당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는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또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이제 관건이 될 거예요. 지금 비박은 또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 선출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분당의 그 핵심은 유승민 의원의 그 거취, 유 의원의 행동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분당이 탄력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갈릴 텐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분당 쪽에 무게가 실려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이제 외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 역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탈당했을 때 어떤 살림을 꾸리게 된다면 거기에 대선 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김무성 전 대표가 킹메이커로서 역할도 하고 차기 정권에서도 새로운 입지를 모색하고 또 개헌이 만약 된다면 저는 개헌의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긴 합니다만 개헌이 만약 된다면 그 개헌을 통해서 뭔가의 정치 세력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김무성 전 대표는 대선 불출마 상태고 그래서 탈당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결국은 다시 또 이 당을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서 쇄신한다라는 그런 그 퍼포먼스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반반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새누리당은 도로 친박당이 됐다. 그게 전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지금 원내대표가 어쨌든 친박의 대모로 해서 김무성 대표의 어떤
탈당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김무성 대표가 지금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지금 친박을 뭐 박근혜 대통령의 노예다. 그다음에 조폭 논리다. 그리고 또 뭐 이 가짜 보수다. 친박이. 그리고 또 이 지금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그 자산에 대해서는 뭐 조폭 그러니까 뭐 재벌 덩쳐서 모아온 돈이다. 헌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친박과 한솥밥을 먹기에는 너무 많이 나가버렸다는 예. 거죠. 그러면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지금 그 말을 하는 상태에서 김무성 대표가 또 자고우면하면서 당에 남아있고 또 뭐 당연히 어제 또 사무처 직원들이 절대로 남아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이런데 만약에 또 30시간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김무성 대표가 어차피 이래 된 것 같으면은 황야로 나가야 된다. 나가서 비패건지대로 가서 뭔가를 새로운 역사를 도모하든가 아니면 아예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든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할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황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나가야지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가 사는 길이 아니겠냐. 이제는 더 이상 친박계와의 어떤 관계는 이미 다 설정은 이미 다 깨졌기 때문에 어떤 그 남아야 할 명분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정치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말한 것을 책임지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김무성 대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일단 당을 떠나야 된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황야로 나가는데 김무성 대표가 일단 탈당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뭐 원내 교섭 단체를 만들 정도의 숫자가 나가면은 이 표의 어떤 파괴력이나 확장성이 있는데 네. 이 혼자 한두 명이 이 손잡고 나간다 이러면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겠지만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탈당의 카드를 꺼내지 않겠나 또 결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분당이냐 탈당이냐 잔류냐 뭐 아직은 비대위원장 문제도 있고요. 당분간은 좀 더 지켜봐야 저희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당초 예상보다는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일주일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생각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보하는 것 예.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는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예. 정확히 알아야 돼요.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이라고 저도 뭐 권한대행이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만 황대행의 정식 명칭이 여전히 총리입니다. 예.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황 총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관리자로서의 어떤 총리 그리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일상적인 이런 정무행위 이러한 것들이 공백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9일 날 탄핵이 됐잖아요. 예. 오늘이 17일입니까? 일주일 됐잖아요. 네. 열흘 가까이 됐는데 이 문제는 야당이 지금 황교안 총리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제가 어떻게 평가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이 지금 황 대행의 그 어떤 행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인사권을 행사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뭐 마사 회장을 임명을 했잖아요. 예. 전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청장인데 뭐 그런 부분을 두고도 이제 야당이 비판적인 언급을 쏟아내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황교안 대행이 이 상황을 잘 관리해서 탄핵이 헌재에서 언제 이 결정이 내릴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과 지금 이 청구인 측이 상당히 대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예. 그거를 잘 관리해내는 책무가 있는 거예요. 굳이 자꾸만 지나치게 적극적인 행보를 함으로써 야당과 어떤 마찰을 빚는다든지 충돌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 정국이 점점 더 냉각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보수 세력을 좀 결집해가지고 어떤 지금 보수 세력이 지금 어떻게 쳐다볼 어떤 구심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인식을 가질 수는 있죠. 제가 단정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는 고건 총리는 많이 다릅니다. 고건 예. 총리 때와 달리 지금 황교안 총리는 사실 이 박근혜 정부와 상당 부분 많은 책임을 공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더 소극적인 대행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어떤 거취 그리고 행위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야당과 잘 유기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어떤 전국의 혼란을 좀 방지하는 그런 쪽에 어떤 스탠스,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만 뭔가 좀 상당히 적극적 행보를 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좀 강화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이모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야당은 이미 비판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 이런 말도 했는데 야당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야당이 지금 그 스탠스가 정말로 이 지금 국정 공백을 정말로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사실 정권을 이양받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이 하고 있는 행보가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점점점 정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권한 대행이지만은 이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뭐냐면은 지금 이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면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그게 임무예요. 그다음에 탄핵 결과가 그거는 그때 가서 이야기고 그 사이에 총리의 권한 할 수 있는 권한은 최대한 행사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총리가 너무 지금 많이 나가니까 이거 원래 야당이 요구했던 여야정 협의체 자체도 지금 총리가 지금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야당이 자초했다.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여당의 지도 체제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야당하고 정부하고 1대1로 지금 뭘 상황을 만들어 가자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야당이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이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기를 바라는데 황교안 총리 대행이 그렇게 따라갈 이유도 없죠.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로 이 전국이 더 혼란스러워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당도 이제는 황교안 총리가 정말로 지나치게 월권 해결하는 이상은 협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드 문제라든가 국정교과서 문제 이런 것들 물론 야당이 첨예하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논쟁이 될 만한 사항들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어떤 그 협약이나 체결 이런 것들은 갑자기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도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촛불 시위가 만약에 이게 탄핵이 가결 안 되면 헌재가 혁명적 상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사실 극단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가 만약에 흔들린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대내외적인 이런 불안감이 더욱더 정대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이 지금 하는 적극적인 행보가 오히려 잘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총리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황교안 총리가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좀 판단하기가 좀 이른 것 같아요. 야당으로서는 정치적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장 인사를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공기관장 인사는 청와대의 어떤 검증이 필요합니다.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한 거예요. 예. 사실 그 자체로 비판할 근거는 좀 약해요. 마사회장을 임명한 것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지금 그렇게 시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어쨌든 야당을 비판하기 이전에 저는 야당을 비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야당을 비판하기 이전에 그런 어떤 야당과의 어떤 그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게 현재의 대행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그리고 선출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선출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차이예요. 예. 우리 황교안 총리는 이분은 법무장관 하다가 국무총리 돼서 헌법에 따라서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죠. 선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인지해야 된다. 네. 대통령의 권한을 100% 행사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네. 야당이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민생 부분 이런 것들 행보를 해야죠.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거는 아직은 좀 판단하기가 이르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역시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단초,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굉장히 이념적으로도 첨예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걸 다음 정권이 하든가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걸 굳이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은 가능하면 손대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만약 지금 사드 문제라든지 교과서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정이 공백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수 쪽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국정의 어떤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앞으로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어떤 대권을 의식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순간 그건 황교안 대행에게도 불행한 일일 것이고
보수 세력에게도 저는 썩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좀 국정 안정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혹은 현상 유지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어김없이 도심에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저는 이제 예외 없이 그 8.4 집회를 거기서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왔는데요. 예. 이게 지금 사실 촛불 시위가 이게 자칫하면은 이 보수 진보 대결 구도로 가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생긴다. 예, 서로에게 좀 상처가 있을 그렇죠. 것이다. 거기다가 또 이 지금 헌재 입구에 가서 지금 보수 진보 측에서 가서 지금 헌재에서 촛불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헌재의 재판을 우리가 이제 겸허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마치 헌재를 압박해서 각자 다른 어떤 결과를 받아내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어떤 그 사법기관을 압박해서 쉽게 말하면 누가 때를 더 많이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헌재가 결정을 내린다 하면 그것도 불행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입법부에서 국민의 민의를 받아서 일단 탄핵을 가결했기 때문에 지금은 헌재로 그 정치적 행위 자체를 헌재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헌재를 편안하게 해서 헌재 결과를 우리가 진보든 보수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진보 보수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아전인수격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불복하겠다는 그런 지금 그 신호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위험하고 또 정치권은 여기서 계속 그 자극을 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이럴 때는 정치권에서 나서서 진보 보수 간의 어떤 헌재 앞에서의 어떤 촛불시 이런 것들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예. 그 오늘 지금 아마 오늘부터 일어나는 그 진보 보수 성향의 어떤 그 촛불 시위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예. 물론 오늘 이제 촛불 시위가 7자 때보다는 동력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지금은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주로 이제 시민단체 위주로 이제 주로 오늘 집회를 많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그게 네. 확인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그 앞에 바로 지금 앞쪽에다가 지금 보수 쪽에서 지금 그 촛불 시위를 또 같이 맞불 지금 하고 놓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자칫하면은 이게 또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네. 상황으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좀 이런 것들은 양쪽에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 예, 봅니다. 양측에 지금 예, 보수 단체의 그 구호를 전 잘 모르겠어요. 이 맞불 집회라고 얘기하는데 이른바 보수 단체. 저는 예. 보수라는 말 붙이기 대단히 그 불편해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이른바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이른바 보수 단체들이 도대체 뭘 요구하는 것인지 뭘 요구합니까? 뭘 탄핵 여쭤보는 거예요. 반대를 주로 그러니까 많이 이런 해요. 거더라고요. 언뜻 보니 탄핵을 반도. 취소하라. 예, 일단 국회 피켓에는 결정을 취소하는 얘기입니까? 탄핵 반대라고 그러니까 아니 적혀있죠.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나 뭐 각자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너무 굉장히 다양한 일인데 좋은 일인데 탄핵을 취소하란 말하면 안 되죠. 국회가 결정을 어떻게 취소합니까? 예. 뭐 앞뒤로 가리면서 뭐 주장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비판해야죠. 이런 걸 비판하고 자꾸만 뭐 헌재를 압박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헌재 압박하는 게 아니라 국회를 압박하는 게 이른바 보수단체입니다. 네. 아주 잘못된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허성우 국가디자인 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말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